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 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 교양 환승센터 80회 도서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빈동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넘나들며 공연과 미디어의 세계를 탐방하고 싶은 유랑킴입니다.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순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근황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누어 보실 분을 찾습니다. 제가 도전해보겠습니다. 깜짝이야. 예. 네, 저는 여행을 다녀왔어요. 네. 태안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네. 태안 지역을 갔다기보다는 네. 그 숙소를 딱 찍고 그 숙소에서 좀 쉼을 얻으려고 다녀왔습니다. 근데 다녀온 숙소가 너무 좋아가지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태안의 무이림이라는 숙소인데요. 네. 방에 딱 들어가면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숙소라고 하면 있어야 할 것들이 잘 없는 느낌이에요. 뭐 예를 들면 예를 TV 없나요? 들면 TV 없고요. 뭐 라디오 이런 거 없고요. 그리고 쓰레기통 이런 것도 조금 숨겨져 있고 그러니까 되게 비어 있어요. 딱 봤을 때. 대신 그 비어 있는 방을 풍경이 채워주거든요. 근데 풍경이 밀물 때면 바로 바다가 보이고 네. 썰물 때면 약간 갯벌, 바다가 빠진 그 광경이 보이고 그리고 숙소 근처에 소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어가지고 소나무들과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이 방 안에 꽉 들어찬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되게 조용해요. 이 무이림이라는 숙소 이름이 자연에서 비우다라는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약도 어렵고 하던 차에 예약에 성공해가지고 다녀왔는데 정말 쉬다가 왔어요. 정말 제대로 쉬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쉬고 와서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그 지역에 요즘 새조개 축제를 하더라고요. 새조개가 정말 크더라고요. 여러분 드셔보셨나요? 안 먹어봤어요. 저도 안 먹어봤어요. 새조개랑 키조개랑 다른 건가? 다릅니다. 거예요. 그 엄청 큰 조개가 새조개인가요? 키조개인가요? 새조개는 그게 키조개 아니야? 새 부리처럼 생겼다 그래서 네. 새조개예요. 그래서 회로도 먹고 샤브샤브로도 먹는데 맞아. 씹으면 씹을수록 달더라고요. 그리고 별로 안 질겨요. 조개인데 네. 그래서 축제 기간이 3월까지라고 알고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셔서 새조개도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태안. 네. 태안에 뭐가 유명하죠? 새조개? 태안에 뭐가 있는데? 태안이요? 옛날에 그 사건 때문에 네, 기름 알고 유출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같아요. 듣고 계신 태안 주민분이 계시다면 네. 이런 것들이 유명하다라고 추천해 주시면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네. 무이림이라 그랬나요? 네. 1박에 얼마죠? 조금 비쌉니다. 오. 1박에 성수기 때는 5, 60 하고요. 엄청 근데 비싸네요. 비수기 때는 3, 40 정도. 아, 그래요? 네. 다른 요즘- 곳으로 찾아봐야겠다. 요즘 돈 좀 버셨나봐요. 근데 요새 그런 데가 진짜 비싸더라고. 맞아, 맞아. 근데 맞아요. 예약이 꽉 차 있어. 네. 근데 또 이 숙소가 최대 정원이 2인이에요. 가족끼리 못 가네. 네. 그리고 어. 노키즈입니다. 네. 빈동님 안 돼 계신데요? 키즈여서. 왜 없는데? 내가 얘라서 이런 식. 저는 무이림 말고 다른 데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성님 뭐 하고 지냈어요? 저는 요즘에 그 커피 내리는데 좀 어. 흠뻑 취해가지고 유생님이 맞아요. 저번 저희 녹음 때도 그렇고 오늘도 네. 그렇고 커피를 직접 내려주셨어요. 네. 너무 맛있어요. 핸드드립에 요새 흠뻑 빠져가지고요. 와. 네. 회사 딱 가자마자 일하기 싫어서 계기가 난 지금 계기를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계기가 마침 나왔네. 일하기 싫어서였어요? 너무 일하기 싫어가지고 음. 회사에서 커피를 내리자 해서 아침에 한 잔 내려 먹고. 그럼 사람들한테도 줍니까? 그쵸. 그럼 네. 또 좋아하겠네.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정말 맛있는 원두를 많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도 아주 맛있어요. 맛있어요. 음. 주신 원두는 이거는 어떤 거죠? 오늘 거는 에티오피아에서 어. 나오는 원두입니다. 근데 원두에 이렇게 맛 입히는 원두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어떻게 맛을 내는 거예요? 스페셜티 커피라 그래가지고 네. 이제 그 각 농장마다 각 국가의 농장마다 한 품종으로 만드는 커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토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맛있는 그 성분들을 얘네가 쫙 빨아 먹은 거죠. 그래서 독특한 맛이 나는 커피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 뭐 하와이는 화산 지역이니까 코나라는 커피 굉장히 유명한데 네. 진짜 맛있거든요. 그것도 뭐 아니면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이런 것들. 네, 그래서 그런 각각의 그 국가마다 그러니까 커피를 생산하고 재배하는 국가마다 독특한 맛을 내기 때문에 그 원두의 맛을 느껴보는 게 요새 저희 큰 재미입니다. 조만간 커피 에피소드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 네, 뭐 기회가 된다면 네.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근데 이게 저희가 유랑님 그 국수 에피소드 때 느끼지 않았습니까? 맛을 이렇게 청각화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어려웠어요. 맞아요. 만약에 제가 커피 에피소드를 한다면은 네. 여러분들에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번 시켜보면서 오, 와. 맛 기대됩니다. 표현을 여러분께 한번 아, 해보라고 하면 재밌지 않을까. 그걸 우리한테 넘겨? 그치.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유랑님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는 오랜만에 책을 읽었는데 네. 네. 죽은 왕녀를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라고 이게 네. 살짝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그쵸. 원래 도서 특집에 네. 제가 이 책을 너무 좋아해서 이 책을 꼭 다루고 싶어서 계속 다시 읽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에피소드로 채택되지 못했지만 다시 본인이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는데 네. 방도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팬이 그래도 많은 소설이라서 맞아요.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읽어도 너무 명문이고 막 계속 머리를 치며 무릎을 치며 머리를 치는 건가요? 무릎을 치는 건가요? 둘 다 쳤나 보지. 네. 무릎을 치며 너무 이 문장들이 너무 기발하고 표현들이 너무 기발해서 네. 감탄을 하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비록 에피소드로 채택되진 않았지만 혼자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청취자분들께도 추천하는 소설인 거죠? 엄청 추천하죠. 아, 저도 읽었는데 사실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저도. 뭐 다시 한번 봐보죠. 뭐. 네. 저는 딱히 한 게 없습니다. 빨리 뽑아내요. 빨리. 제가 얼마 전에 네. 그 몇 주 전에 손목을 다쳤잖아요. 네. 아직도 회복 중입니다. 또 쓰는 거예요, 이거? 돌려막기 할 거예요, 자꾸. 먹은 음식이라도 말해봐요. 그 손목을 회복 중이고 네. 제가 그 손목 때문에 에피소드를 지각했었잖아요. 네. 근데 문득 느꼈거든요. 그래도 오랫동안 지각을 안 했다라는 걸 스스로 느꼈어요. 저희가 이 공감하지 못하는 반응 앞에서 좀 난감한데 네. 원래 에피소드 저희 업로드일이 화요일이잖아요. 네. 네. 월요일 아니었어요? 아니요, 저희 공식적인 에피소드 업로드일은 화요일이고 네. 제가 그걸 못 찍을까봐 월요일에 올리는 거였고 근데 저희가 시즌2를 시작한 지 한 반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오랫동안 너무 잘해왔다. 그래서 이제 어. 슬슬 수요일, 목요일로 바꿀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손목에 다친 김에 이렇게 해봤는데 네. 그래도 일단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손목으로 정말 울거드시네요. 끝까지 울거드시네요, 지금. 근데 손목에 침 맞으신 거예요? 이거 손목에 지금 동전 파스를 붙인 거예요. 효과가 있나요? 효과가 꽤 있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리고 뭐 제가 손목 아프다고 하니까 또 유승님께서 여러 가지 많이 보호대 같은 거 집에 있는 거 챙겨주고 이러셔가지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또 에피소드가 지각하는 모습을 보신다면 네. 이 자식이 또 게을러졌나가 아니라 손목 때문이구나. 손목이 재발했구나. 세이브를 두지 않았구나. 네, 어쨌든 근황은 여기까지 말하고 저희는 오늘 도서편의 마지막 에피소드를 다뤄볼 건데 네. 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 에피소드 주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한국 SF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네, 제목은 그래서 한국 SF 문학 걸작선이라고 해서 어. 요즘 이제 유행하고 있는 요즘 굉장히 유명한 그런 우리나라 SF 작가들의 몇몇 단편들을 소개해드리기도 하고 네. 또 우리나라의 어떤 SF 장르, 문학 장르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야흐로 한국 SF 장르의 전성시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네. 많은 컨텐츠들, SF 컨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뭐 여러분 뭐 최근 보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근데 진짜 서점만 가봐도 네. 예전과 다르게 한 몇 년 전과는 다르게 확연하게 좀 많이 는 것 같아요. SF 소설 자체가. 네네.
그래서 언제 이렇게 유행에 퍼졌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저는 몇 년 전에 그 김채엽 작가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네. 그러고 나서 더 막 찾아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서점에 가면 진짜 모르는 작가들의 SF 네. 소설이 엄청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소설뿐만 아니라 뭐 영화도 좋고 뭐 만화도 좋고 혹시 여러분들은 SF 장르에 손이 잘 가시는 편인지 아니면 선뜻 손이 좀 안 가시는 편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전 제가 관심 없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그 문학 쪽은 많이 안 읽었고 네. 잘 알지 못하는데 영화 쪽은 되게 즐겨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페이스 오디세이부터 시작해서 네. 그 매트리스, 블레이드 러너, 뭐 인터스텔라, 듄, 한국의 승리호 뭐 이런 영화까지 어떻게 보면 넓은 범위의 SF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름 즐기고 있었던 것 같아서 영화 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서 보지 않았나 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네. 승리호도 재밌게 보셨어요? 승리호 전 재밌게 봤어요. 네. 나름 호불호가 많이 뛰던 작품이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 이런 장르가 나온다고 하면서 봤는데 생각보다 재밌어가지고 그렇죠. 네. 저는 원래 소설을 잘 안 읽어서 저도 소설로 접한 기억은 많이 없고 저도 보통 보면 영화인데 영화 중에서도 특정한 주제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AI 관련된 영화들은 굉장히 재밌게 보고 일부러 찾아보는 편인데 네. 그 외에는 굳이 먼저 찾아보진 않는 것 같아요. 저의 관심사는 그런 AI라든지 과학기술이 어떻게 사람을 더 사람답게 만들어주냐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기술적인 측면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에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좀 포커스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 편이고 네네. 왜 좋아하지를 고민해보면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SF 작품을 보면 네. 현실에서 벗어났는데 현실을 더 잘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작품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가끔 이제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을 때나 네. 아니면 좀 마음이 안 좋을 때나 이럴 때 오히려 그런 작품들을 보면은 좀 환기가 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SF 작품을 나오는 족족 그래도 다 보는 것 같아요. 특히나 영화 쪽은 많이 보는 편이고. 네네. 네. 그러면 세 분들 최근에 가장 재밌게 보신 SF 장르 컨텐츠들이 있으신가요? 뭐 한국 것도 좋고 외국 것도 좋고. 저는 뭐 이게 최근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긴 하지만 네. 컨택트가 제 인생 작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데니 저도- 빌레브 감독. 네, 어라이벌이라는 작품을 네. 정말 좋아합니다. 저도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근데 그게 네. 테드 창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서 네. 네. 영화를 보고 원작을 봤는데 저는 영화가 오히려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또 영화 특집을 다루게 된다면 제가 꼭 다뤄야겠다고 마음에 네. 두고 있던 네. 네, 작품이었고 언젠가 네, 관련된 얘기도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했을 정도로 평소에도 막 그렇게 좋아했던 편입니다. 네. 컨택트는 너무 좋아서 저는 네. 아껴봤어요. 아,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너무 좋아서 그렇죠. 두 번째 볼 때는 이거 끝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봤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특집 하신다고 하니 네. 미리 청취자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분은 봤어요? 저 아직 안 봤어요. 아, 저도 그래요? 아직 안 봤어요. 아, 부럽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 정도로 좋은 보고 작품이라서. 싶다. 아 이렇게 봐야겠다. 호들갑 떨면 안 아, 돼요. 맞아요. 적당히 좋은 작품이라서. 선트님은 뭐 최근에 보신 것 중에 뭐 재밌게 보셨나요? 저도 최근에 본 건 아닌데 이 작품 너무 좋아해서 가지고 네. 왔는데 한국형 SF 코미디 영화 중에 지구를 지켜라라는 작품이 있어요. 정말 최근이 아닌데 이거? 너무 옛날 영화 아닌가요? 2003년 아닌가? 근데 최근에 보면 최근에 본 영화니까. 아, 그쵸. 최근에 보셨구나. 최근에 보진 않았는데. 뭐야? 맞는 게 없어. 근데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네. 진짜 재밌거든요. 끝에 반전도 있고. 그래서 외계인을 다루는 한국 영화가 많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 맞아요. 그 당시에 흥행도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서야 이게 숨겨진 수작이다, 명작이다 하면서 저도 그때 봤던 것 같은데 네. 보면은 별별 얘기 다 나오거든요. 외계 왕자부터 시작해서 뭐 개기 월식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커다란 반전까지 전해주는 영화인데 네. 이 영화 진짜 재밌게 봤고 네. 그리고 정말 최근에 본 최근작 영화 중에서는 돈룩업이라고 그러네. 네, 맞아요. 넷플릭스에서 재밌게 봤어요. 네. 돈룩업 봤었고 이것도 재밌게 봤는데 이것도 저도 유랑님처럼 과학적인 정보 때문에 재밌게 봤다기보다는 그 인간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면모가 너무 흥미로워서 재밌게 봤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애프터 양이라는 작품 아. 재밌게 봤어요. 재밌죠. 제가 네. 작년에 본 영화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아, 진짜요? 영화로 스스로 뽑았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뭐야? 기억이 남는다면서 남지 않다면 어떡해요? 근데 저는 정말 네.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봤어요. 네. 그 영화를. 음. 아마 유랑님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왜 좋았어요, 유랑님은? 저도 그게 엄청 근데 사실 그 영화를 기억에 보면 남는지 알아. 않은데. 뭐 명확하게는 맞아요. 잘 와닿진 않는데 맞아요. 어. 뭔가 말하려던 메시지가 뚜렷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그 인상이라든지 분위기로 맞아. 남아서 그 그런 것 같은데 분위기에서 오는 특유의 감성이 맞아요, 있어. 맞아요. 유생님이 설명해 보세요. 안 봤죠? 저 조금 보다가 봤어요? 말았는데 그 앞부분에 어. 가족끼리 춤추는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한 중간 정도까지 보다 말았는데 네, 왜 말았어요? 그때 운동하다 봐가지고 아. 네, 좀 껐는데 다시 보고 싶네요. 아. 이렇게 쭉 다. 네. 근데 이게 좀 답답하다. 좋은 감정을 왜 줬냐고 표현을 잘 못하겠으니까 답답하네. 순트님 안 봤어요? 네, 저 아직 안 봤어요. 그래. 그럼 보고 순트님이 표현해 주시면 돼요. 다음 녹음 때. 유생님은 어때요? 최근에? 저는 최근에 본 거는 허를 다시 봤거든요. 맞다. 허가 맞다, 있었네. 맞다. 맞아. 너무 좋아요. 맞아, 영화가. 진짜 네. 좋죠. 진짜 좋죠. 그래서 저는 그 블랙미러 시리즈 중에 네. 시스템의 연인이라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네. 그 블랙미러가 이제 다 암울한 세계를 그리잖아요. 네. 근데 그 작품 되게 말랑말랑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내용인데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시스템이 정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과 몇 개월 동안 있을지를 이제 그 시스템이 정해줘서 같이 생활을 하고 뭐 이러는 건데 여기 반전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뭐 사랑하는 사람을 정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야기인데 반전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이것도 그 특유의 분위기에서 오는 감성이 있는 건가요? 이거는 그 기술이 주는 어떤 그 기술과 인간 사이의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 같기도 하고, 네, 블랙 미러인 거예요? 네, 블랙미러 그 에피소드 안에서 네. 거의 유일한 해피엔딩이라고 할까요? 이게 시즌이 많은데요? 맞아요. 근데 가장 에피소드별로 다른 이야기인 거 아니에요? 맞아요. 블랙미러? 네, 다 달라요. 네. 근데 저는 헐가 좋은 이유가 네. 사실 SF를 찾아서 보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입이 잘 안 돼서였거든요. 근데 그녀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이입이 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저 입장이면 저 목소리 AI로만 가지고 사랑에 빠질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영화가 던지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맞아요.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스칼렛 요한슨 목소리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어쨌든 SF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재밌네요. 여러분이 보신 것만 들어봐도.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SF 장르가 좀 불모지였어요, 그동안은. 그쵸. 네. 사실 뭐 SF뿐만 아니라 소위 장르물이라 부르는 그 컨텐츠 있잖아요. 네. 뭐 추리든 또 호러든 이런 것들. 네. 나름의 어떤 전성기들이 있긴 있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장르물이 그렇게 유행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네. 근데 특히나 SF는 더 유행하지 않는 장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외국의 SF 장르를 굉장히 뭐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좋아하느냐 또 그런 건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하지만 미국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진 SF 대작 이런 거 보면은 거의 역사에 남을 만한 기념비적인 작품들이 많잖아요. 네. 네.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쉽긴 하죠. 근데 아까 SF 장르가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유행을 못한 거예요? 아니면 애초에 많이 없었던 거예요? 이거 좀 뒤에서 다시 얘기 드릴 거긴 한데 네. 우리나라에서 SF 장르라는 거는 일단은 좀 오락성이 좀 짙게끔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예술로 좀 보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 거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문학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현실 문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었는데 네. 네. SF는 너무 허황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SF를 좀 B급 감성의 장르로 많이 취급을 했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문학의 어떤 그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등단한 이후에 어떤 작가들의 어떤 그룹 이런 곳에서 네. SF 장르를 다루는 작가는 약간 앉혀주는 그런 느낌도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주로 이런 과학, 그러니까 SF 장르를 과학을 교육하는데
사용하는 좀 프로파간다적인 성격이 좀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재미가 없었겠죠. 아무래도. 네. 근데 그 감정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는 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기존에 소설을 쓰는 문학가들은 네. 약간 SF 소설이라고 하면 약간은 필살기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없었던 세계관을 지어내는 거잖아요. 네. 현실에서 벗어나서. 그렇죠. 네. 근데 대부분의 소설가들은 세계관을 구축할 때 음. 현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제약들을 감안하고 세계관을 만든단 말이에요. 네. 근데 SF는 그게 아니라 제로 베이스에서 진짜 만들고 싶은 대로 다 만들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보다 더 수준이 낮은 문학을 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예전에 그런 장르가 그래요? 낯설 때는. 저는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니까 사실 있는 거에서 가공해서 소설을 만드는 것보다 정말 하나의 세계관을 네. 만드는 건 더 많은 폼을 필요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수준이 높아야지만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SF 문학을 접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시나리오 같은 거를 쓸 때 네.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현실에서 벗어나서 쓰면 굉장히 쉬울 것 같은 거야. 소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상상하는 세계관을 현실에 맞춰서 쓰려면 진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춰서 그거에 맞는 현실성을 가미해서 적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게 되면 그냥 이러이러한 세계가 있었다로 시작을 하면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영상으로 표현할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최소한 소설에 있어서는 조금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느낌이 그들도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네. 상대적으로 예전 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현실 속 문제를 다룬 작품들에 대한 선호가 더 높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것도 있죠. 그래서 그렇죠. 판타지 장르라든지 SF 네. 장르에 대한 인기가 덜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주류가 되지 못한 측면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사실 이런 SF 장르에 대해서 우리나라 안에서 어떤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지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네. 여러분들이 좀 일부러 얘기하셔가지고 약간 김이 좀 빠진 것 같기도 합니다. 누가 시작했어? 장씨 가문의 접니까? 모씨라고. 미안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오늘은 그래서 SF를 그 역사부터 해가지고 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SF 장르 문학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것도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네. 또 제가 최근에 즐겨보고 있는 SF 문학의 작가들 그리고 그들의 어떤 작품들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SF 초기 문학 같은 경우는 대중 계몽의 도구였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의 기본적으로 문학 자체가 시대 현실을 반영하는 문학들이 많이 발전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SF 장르는 주로 외국에서 많이 발전했었고 초기 SF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번안 소설이었다고 해요. 외국에서 유명한 어떤 그 작품들을 번역해서 들어온 거죠. 대표적인 게 뭐 줄베른이라는 사람의 해저 이말리라고 하는 작품인가요? 네, 그거를 해저 여행 기담 이렇게 바꿔가지고 제목을 가져오기도 했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번안 소설들을 들으면서 대중이 우리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관심을 가져야 해라는 어떤 프로파간다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SF 장르를 많이 들여왔다고 합니다. 이때가 언제쯤이죠? 이때가 1900년도 초반 정도예요. 진짜 이런 시기네. 맞아요. 근데 SF 소설 중에서 그런 과학기술의 좋은 점을 부각한 소설도 많지만 되게 디스토피아적인 세상을 그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걸 읽었을 때 과학기술이 좋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소설은 의도적으로 배제해서 가져왔나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미래상을 그린다는 측면만 보여주더라도 과학기술에 관심을 가지겠지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은 약간 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다 보니까, 오히려 좀 자연스럽게 배제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SF 소설을 하면은, 김동인 작가의 K박사 연구라는 작품이 있다고 해요. K박사 연구? 네.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그 소설이어가지고, 많이들 모르시기도 하고, 이 작품도 이제 김동인이라는 소설가가 이제 뭐 SF 장르만 쓰신 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주목을 받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요. 이후에 우리나라가 분단과 독재 이런 걸 겪잖아요. 이런 역사적 맥락을 겪으면서, 무슨 SF야. 무슨 과학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공상과학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로 현실 반영적인 현실 참여적인 소설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었어요.
그래서 대중적인 장르 문학보다는 현실 참여적인 리얼리즘 문학이 우세했다고 합니다. 네.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SF 장르는 과학 교육의 도구 정도로 해석되는 장르였다고 해요. 네. 그러다가 1965년도에 한국 최초 창작 SF 소설이라고 불리는 작품이 나와요. 네. 네. 예, 아까 김동인 작가의 작품은 그래도 약간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었나 봐요. 근데 진정한 의미의 이거는 SF 문학이다라 불릴 정도의 작품은 문윤성 작가의 완전사회란 책이라고 해요. 문윤성 작가? 네, 문윤성 작가. 완전 사회. 애매하다는 게 어떤 측면에서 애매한 그건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왜냐면 제가 그 작품을 읽어본 거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간에 SF 매니아들 혹은 SF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문학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문윤성 작가를 가장 이제 첫 작가로, SF 네. 작가라고 보는 것 같아요. 1965년도. 예. 이때쯤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한국 SF가 괜찮은데? 라는 신호탄이 발사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이때가. 그래서 대중과학 잡지를 통해가지고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그런 SF 소설들이 많이 창작됩니다. 네. 그 이후에 1990년도가 되면요, PC통신이 발달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PC통신에서 SF 매니아들이 모여서 외국 SF 장르에 대한 어떤 자기 의견을 쓰기도 하고 논쟁을 하기도 하고 네. 또 PC통신 내에서 연재를 하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SF 문학을요. 네. 네. 이때 대표적인 분이 김창규 작가라든지 듀나 작가 이런 분들이라고 해요. 듀나 네. 작가 들어봤어요. 듀나 이분 평론가로 활동하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도 활동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요. 네.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90년도 이후에 2000년도까지도 한국 SF는 약간 소수 팬덤이 매니아층이 좀 향유하는 그런 문학 장르였는데 네. 2000년도가 좀 지나고 나면서부터 그 SF 문학으로 등단하는 작가들도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일반 그 문학 작가 집단 쪽으로 네. 등단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미 등단하신 분이 SF 장르를 써가지고 네, 또 유명해지기도 하시고. 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2004년도에 나온 기사를 봤는데요. SF 해설가라는 분이 쓴 기사를 봤어요. 네. 사설 같은 기사를 봤는데 이때만 해도 한국 과학소설, 그러니까 한국 SF 문학은 이때까지도 그 어떤 위상이 처참했다라는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걸 쓴 게 2004년도였는데. 근데 위상이 처참했다라는 게 대중적으로 반응이 안 좋았다라는 걸 말하는 건가? 아니면 저희가 잠깐 얘기했던 그 소설가들 사이에서의 위상을 말하는 건가요? 대중도 마찬가지였어요. 둘 다? 이분이 어떻게 얘기하셨냐면은 이 독특한 분야에 대해 대다수 사람들은 여전히 싸구려 대중문학이라는 선입감을 가지고 있고 그보다는 낫다고 해봐야 복잡한 과학기술의 계몽수단 정도로 이해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상대적으로 SF 소설은 오히려 진입장벽이 낮아서 아까 그런 PC통신 같은 데에서 직접 이렇게 창작하는 그냥 일반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평론가들이나 아니면 권위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소수 팬덤 문화에 기반한 것이었고 그렇죠. 네. 생각해 보시면은 뭐 사는 것도 힘들고 바빠 죽겠는데 이런 미래상, 뭐 거대한 과학, 미래 기술 아직 현실적으로 실현되지도 않은 이야기를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었던 사람들이 많았었을 것 같아요. 네. 그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는 심리가 컸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과학은 저번에 과학편에서도 얘기했지만 조금 성역화되어 있어서 네. 이 과학이라는 걸 가지고 상상을 한다거나 이 과학을 가지고 논다라는 측면에서 그게 무슨 의미야? 그렇게 해서 뭐해? 그게 왜 재밌어? 과학은 사실에 기반해야지 라는 심리가 작용해서 이 소설, 이런 SF 소설 뭘 하러 읽어? 이런 시선이 있었을 것 같은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2000년대, 이제 2010년도 이렇게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과학소설의 어떤 가치를 알아봤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SF 문학상을 많이 제정하십니다. 네. 네. 뭐 한국 과학 문학 대상인가? 뭐 그런 상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상들이 막 제정되면서 이 어떤 이런 수상, 시상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관심이 모이잖아요, 작가들이. 네. 네. 어쨌든 금전적인 것도 걸려 있고, 유명세를 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작가들, 그러니까 SF만 쓰는 전업 작가들의 어떤 풀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시기가 2010년대쯤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2016년도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이 있었잖아요. 네. 아, 네. 이 사건을 계기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과학에 대한 실제로 미래 기술로만 여겨졌던 과학이 일상생활에 들어왔다는 어떤 그런 체감했던 시기가 이때였다고 해요. 네. 네. 그러면서 갑자기 이것들이 SF 문학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아. 네. 그래가지고 2018년도가 되면은 SF 문학계 내에서 협회도 생기고요.
네. 뭐 작가 단체, 소설 작가 연대 이런 것도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20년도에 아까 빈농님께서 말씀하셨던 김추엽 작가가 냈던 단편 모음집이었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요 책이 누적 20만 부를 기록해요. 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게 되죠. 20만 부? 네. 개부럽다. 네. 그리고 2019년도에 SF 장르 총 판매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2020년도가 되면은 총 판매액이 4배로 뜹니다. SF 문학 장르만. 시장이 4배 커졌다는 그렇죠. 거아니에요? 네. 이러면서 이 장르에 대한 어떤 가치와 재미를 네. 알아본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요즘에 한국 SF 문학에 나타난 특징들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네. 네. 2010년대 후반으로 오게 되면서 3세대 SF 작가라고 불리는 분들이 많이 등단하시게 됐는데 대표적인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김추엽 작가라든지 뭐 천설란 작가, 심너울 작가 이런 분들이에요. 네. 네. 이분들의 작품의 특징을 보면요. 사회와 SF를 연결했다는 특징이 있어요. 사회 문제와 SF 장르를 연결했다. 네. 네. 그래서 소외계층, 환경, 차별 이런 사회적 이슈를 담아냅니다. 작품 안에다가. 그리고 이거를 한마디로 하자면은 현실의 반영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SF 작품을 통해서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고 또 어떤 문제들을 들춰내는 이런 경향들이 많이 짙게 나타나는 게 한국 SF 문학의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전홍식 SFN 판타지 도서관장이란 분이 계시는데요. 네. 네, 이런 도서관이 있는 줄 몰랐는데. 아, 그런 도서관의 관장님. 네, 관장님께서 네, 성함이 전홍식님인데요. 네,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창작 SF는 사회를 고발하고 사회 문제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일반 문학 같은 경우는요, 문제를 제기하는 정도에서 많이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사회 현실 반영 그러니까 현실 이렇게 씁쓸해, 참담해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가고 보통 오픈 결말, 그러니까 열린 결말을 많이 네. 듣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문학적으로 인정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SF는 과학기술이라는 강력한 어떤 그 도구가 있다 보니까 네. 해결을 직접 해버립니다. 네, 소설 안에서. 근데 그것도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세련된 방식으로 해결해버리니까 작가들이 거기서 약간의 희열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독자들도 그런 데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독자들이. 네. 그래서 적극적인 해답을 제시한다는 점이 우리나라 어떤 SF 장르의 특징이고요. 네. 빈농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치트키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SF라는 장르가. 그래서 네. 어떤 형식이나 어떤 장르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특징도 있어요. 그러니까 SF라는 거를 여기다 갖다 붙일 수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네, 현실 세계 속에서 과학기술만 미래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에 제약이 없다. 네. 다양한 소재를 쓸 수 있다는 점이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히려 표현의 제약이 없을 때 더 어려운 것 같다는 그렇죠. 아까 유랑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네. 게임을 할 때도 치트키를 알고 있으면 좋지만 치트키만 쓰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적절하게 게임의 그 어려움과 치트키를 골고루 사용을 해야 재미가 있는 것처럼 그 소설을 쓰실 때도 기존의 그 소설을 쓰시는 그 문법 안에서 네. 치트키를 어느 정도 쓸 거냐, 어느 정도 버무릴 거냐 가 되게 고난이도 기술일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초반에 제약을 없애는 게 치트키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 세계를 독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를 맞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계를 타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3세대 SF 작가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SF 소설을 집필할 때 치트키라고 하면 그냥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라고 시작하면 되는 거지만 네. 그 이후에 이야기를 꾸려나가는 그런 역량은 오롯이 그냥 그 작가의 집필 능력과 세계관 구축 능력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토리텔링이 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치트키를 쓴다고 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가 쉽지 않고 더 나아가서 기존 작가들이 그런 치트키를 쓰기 위해서는 SF, 그러니까 과학적인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그리고 요새는 더 맞아요. 많아야 오히려 그런 작품들로 설득이 된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런 측면이 기존 작가들한테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신진 작가들이 새롭게 나타나서 그런 SF 장르를 SF의 그런 부흥기를 좀 구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현실 문제를 다루는 주제들이 많아지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렇다 보면 어쨌든 현실 문제라는 게 있으니까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데 네. 거기에서 상상력을 가미시켜서 맞아요. 부각시키고 싶은 부분을 더 부각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약간 타협안 같은 느낌으로 느껴지기는 맞습니다. 해요. 만약에 정말 그냥 과학적인 내용만 다뤘다면 대중들이 이렇게 많이 반응하진 않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은 개연성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현실을 반영시키고 네. 그거를 해결 가능성을 어떤 SF 장르적인 재미로 풀어낸다는 점, 이런 네. 점이 우리나라 어떤 SF 문학의 특징인데 이것들이 굉장히 절묘하게 작가가 잘 표현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높은 문학성을 띠면서도 재미도 있고 사회적 담론을 담아내는 어떤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장르가 한국 SF 장르다 보니까 네. 대중들에게서 인기를 얻게 되고요. 또 이 인기를 바탕으로 판권이 팔리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높은 가격의 판권을 이제 팔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SF 작가들이 생계 유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다시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맞아요. 이런 선순환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SF 장르가 많이 발전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음. 네. 또 이제 우리나라 SF 장르의 또 특징 중 하나가 앤솔러지로 많이 책을 낸다는 점인데요. 네. 앤솔러지라고 하면 보통 합작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작가 여러 명이서 이야기를 써서 그것들을 묶어서 내는 형태의 책이에요. 음. 아. 이런 형태로 출판을 많이 하는데 초기에는 이 자기 혼자만의 이야기로 책을 냈을 때 경쟁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네. 냈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좀 좋은 약이 됐던 게 SF 작가들이 서로서로 협업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또 네. 계기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 들어봤을 때 이 SF 작가분들이 서로서로의 작품을 정말 많이 읽어주시고 서로 피드백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 서로 막 작품을 엄청 지켜주시고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문화가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 문학계라고 하는 곳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현상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요새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 김추엽 작가님의 작품이 처음 나왔을 때만 놓고 보면 장편 SF 소설보다는 단편 SF 네. 소설이 더 많았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한 작가의 여러 단편을 모아두고 책을 출판할 때보다 여러 작가들의 단편을 한 권 안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게 독자 입장에서도 조금 더 흥미롭고 더군다나 앤솔로지 같은 경우는 주제가 정해져 있으니까 네. 더 상상하기가 용이해서 더 인기가 많았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현대 한국 SF 문학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해외 SF 같은 경우에는 네. 특징이 다른가요? 해외 SF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분들이 일단 있고요. 네. 대표적인 분이 필립 디케이라고 그 블레이드 러너의 원작이 되는 안드로이드는 전기함을 꿈꾸는가 이 책 쓰신 분인데 네. 이분 또 이분의 유명한 작품이 그 유명한 마이너리티 리포트. 엄청난 다작을 하셨던 분이고요. 네. 네, 그 밖에도 뭐 하여튼 역사적으로 유명한 SF 작가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리고 이분들의 작품들이 대부분 영화가 됐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음. 많이 받는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리고 이분들은 굉장히 어떤 사회상을 굉장히 거대하게 제시하고 예. 우리나라처럼 좀 현실의 어떤 직접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네. 미래에 있을 만한 어떤 철학적 담론을 제시한다는 게 특징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아. 우리나라 SF는 그야말로 한국형 SF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 3세대 SF 작가들, 네. 현재 한국 SF 문학을 주도하고 있는 신세대 작가들의 작품들을 몇 개 소개해드릴까 해요. 네. 제가 오늘 모시고 온 작가분들은 3분 정도 다 되고요. 네. 그 3분 작가의 짧은 단편을 3개 정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분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바로 아까 여러 번 언급됐던 김추엽 작가입니다. 김추엽 작가님은 포항공대 화학 전공하셨고 네. 생화학 쪽에서 석사를 따셨다고 해요.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인재시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SF 소설을 쓰시기 시작하면서 더 유명해지신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17년도에 관내분실이라는 단편과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라는 단편이 각각 제2회 한국과학문학상 중단편 대상과 가작을 동시 수상했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화려하게 데뷔를 하셨던 분이고요. 이분이 낸 장편이 하나 있는데 지구 끝의 온실이라는 작품이거든요. 네. 봤습니다. 보셨나요? 네. 네. 재밌던가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나는 왜 다 기억을 못하는 거야? 네. 아, 근데 어. 저도 아까 이 말을 하려다가 네. 말았는데 아까 앤솔로지 말씀하셨잖아요. 네. 단편이 묶여있는 그 작품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읽고 나면 네.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휘발성이 네. 강한가? 그럴 수 있죠. 단편들이 원래 좀 그렇죠. 어.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아쉽다라고 느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거기도 하지만 이게 긴 호흡으로 이루어진 작품이 아니다 보니까 짧게 호흡을 하다 보면 다 읽고 나면 되게 좋은 작품이고 생각할 거리도 많은데 네. 하나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기억에 남지 않는 면이 조금 아쉬운 면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궁금한 게 그런 SF 작품을 접할 때 쓴트님이나 저나 좀 집중을 못했던 건지
아니면 이게 꽤나 많은 대중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인지도 궁금하네. 네. 저도 엘슬러지를 읽었을 때는 조금 흥미적인 측면이 좀 많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짧은 작품 안에다가 재미적인 요소를 다 때려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흥미롭게 읽고 끝난다는 느낌도 많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장편을 읽어보시면 조금 다른 느낌이 드시긴 하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지구 끝의 온실이라는 장편이 최근에 이제 드라마가 될 거란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김초엽 작가님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 단편집을 쭉 읽었는데 네. 네.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거의 모든 이야기들이 선택을 얘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래 어떤 기술이 발전한 사회 안에서 발전한 세계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곳에서 잃어가고 있는 인간성을 택할 것인지 주로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대표적인 작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라는 단편집에 들어있는 첫 번째 이야기 네.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라는 작품을 다뤄볼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말하고 싶은데 저 분명히 읽었거든요. 왜 생각이 안 나는 거지? 줄거리 말하면 생각날 겁니다. 네, 줄거리를 짧게 소개해드릴게요. 네. 제가 전부 다 말씀드리진 않고 스포가 될까봐 모든 이야기를 다 말씀드리진 않고 대략적인 이야기, 줄거리만 짤막하게 소개해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야기 해볼 만한 것을 여러분과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작품에서는요, 한 마을이 등장해요. 이 마을은 굉장히 평화롭고 아름다운 마을이에요. 네. 네. 근데 재밌는 게 이 마을 안에서는 일정 시기가 되면 성년이 되고요. 네. 성인식이라는 어떤 관례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시초지라는 곳으로 다녀오는 거예요. 네. 어떤 우주선 같은 걸 타고 여기서는 이동선이라 나오는데 네. 이동선을 타고 시초지라는 곳에 다녀와야 돼요. 네. 그 다녀온 사람을 우리가 순례자라 부르고 다녀오신 분은 귀환자라 부르기도 해요. 네. 근데 거기서 순례자분들 중에 일부는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이 일부가 있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일부가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이 단편 소설이 데이지라는 어떤 아이가 소피라는 아이에게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돼 있는데 네. 데이지가 소피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느 날 이제 그 자기가 본 귀환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귀환자가 시초지에 갔다 왔는데 막 울더래요.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울고 있는지 근데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너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데이지가 이런 현상에 좀 의문을 품게 돼요. 왜 순례자들은 왜 일부 돌아오지 않을까? 귀환자가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왜 우는 사람이 있을까? 네. 왜 슬퍼할까? 이런 거를 이제 고민하다가 의문을 품은 상태에서 어떤 그 마을 뒤쪽에 금서만 모아놓은 도서관에 가게 돼요. 네. 여기서 이 마을과 순례자와 또 마을을 세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예. 기억이 좀 나시나요? 기억 안 난 것 같은데. 아니, 충격적인 사실이 있던 거는 기억나. 근데 그게 뭔지 기억 안 나. 그래서 과연 데이지가 마주한 진실은 무엇이며 데이지는 왜 소피에게 어떤 말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걸까? 요거를 이제 중심으로 읽어보시면 재밌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게 단편집의 첫 작품이라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 진실이 기대를 저물게 하지 않나요? 진실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네. 꽤나 울림이 좀 있어요. 맞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그 표제로 썼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요거보다 저는 이 작품이 훨씬 더 좋았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소설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갈등과 미움도 없는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는 평화로운 마을이 있고요. 네. 네. 어쩌면은 갈등과 미움도 있을 수 있고 뭔가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싸워나가야 될 곳이 있어요. 그런 시초지 같은 곳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불행이 제거되고 오로지 행복만 가득한 세계 vs 행복과 불행의 양면이 있더라도 내가 뭔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는 세계 둘 중에서 어느 곳을 고르시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후자일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완전 고민할 것도 없이 후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행복한 것도 불행이 있어야지 행복인 걸 알잖아요. 근데 불행이 아예 제거되어 있으면 행복해도 행복한지를 인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자의 경우에는 그렇다 보니까 사회가 발전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후자의 경우에는 각자 뭐 이익에 충돌하든 뭔가 충돌하는 지점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지키려는 과정에서 더 나은 길로 서서히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자의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뭔지조차 생각도 할 기회 자체가 아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회가 없어도 행복하면 된 거 아닌가? 전자를 네. 겪어보지 않아서 맞아요.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전자가 완전히 행복하다라는 게 사실 유랑님의 표현이면 행복하지 않은 그 곳이거든요. 네. 저는 그곳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정말 그 행복만이 존재하는 경험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할 수 없을 거란 말이죠. 네. 근데 그곳이 정말 행복만 한 곳이라면 그 느낌도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전 전자를 선택할 것 같은데 그곳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데아 아닐까요? 이상적인 곳일 것 같고 그러니까 갈등이 있어야 이게 해결이 되면서 발전해가는 것도 맞는데 그 발전된 최종 형태가 그곳이라면? 이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전자. 저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불행이 존재하는 데선 전 항상 불행할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그 전자와 같은 사회에서는 발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네. 우리는 전자의 사회를 경험하지 못해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고정관념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갈등이 있어야만 반드시 발전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그냥 정말 아무것도 없고 불행하지 않고 갈등 없는 사회에서 산다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지금보다. 근데 예를 들어서 네. 그럼 저번 주 인종차별 예시를 들어서 네. 뭐 미국에서 흑인이 계속 노예로 있는 사회였어요. 네. 근데 아무도 문제가 되는 것도 모르고 흑인은 노예로 있는 게 너무 행복해. 다들 행복해. 그러면 노예인 신분을 벗어날 그 동기 자체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계속-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네네. 그러면 그 상태로 그냥 행복하지만은 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 발전이 없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 굉장히 무책임하시네요. 행복하면 된다. 일단 나는 조금 일단 행복하고 그 다음에 그런 옳은 방향은 후손들이 알아서 좀 해주겠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한 곳에 가고 싶지만 장빈동 씨와는 좀 네. 다른 포지션이거든요. 손절. 같은 포지션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곳이라면 그런 조건조차 사라진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재미는 없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비우고 비워서 정말 멍해지면서 다 비워져서 머리가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엄청 평온하고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태가 지속되면 이게 인생에 재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재미가 없으면 또 불행해지지 않을까요? 그럼 행복한 사회만은 아니네요, 또. 근데 재미보다 안정을 더 추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쵸. 그런 사람한테는 행복한 거고. 사실 근데 유랑님이 생각하는 행복한 사회와 순트님이 생각하는 행복한 사회의 모습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네요. 유생님은 어때요? 저는 그런 행복과 아름다움으로만 가득한 사회 자체가 애초에 성립이 불가능할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래서 모두가 그런 세계를 원하고 있지만 네. 사실 이 작품에서도 결국에는 그런 마을 안에서 사랑이 사라져요. 사람들끼리 사랑을 못해요. 사랑? 네, 이게 뭐- 서로 사랑을 하지 않나요. 이 마을 안에서는. 그러니까 모두가 이게 행복하니까. 그 말 그대로의 사랑이에요? 아니면 모든 측면에서 사랑. 그러니까 연인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예. 이 마을 안에 사람들이 사랑을 안 하는 설정으로 나오거든요. 네. 이 설정이 전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정적이고 너무 행복하니까 네. 그냥 나만 위해 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을 사랑할 필요가 없는 사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설정이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후자라는 거예요? 당연히 후자로 내 본능이 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근데 유생님도 전자는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생님이 네. 말했듯이 네. 사랑이 없는 사회를 유생님 자체는 상상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사회라는 게 애시당초 성립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후자를 자연스럽게 택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근데 사람마다의 기준이 너무 다를 것 같기도 해서 그 행복이라는 게 사실 저는 사랑이 있는 사회를 행복하다라고 받아들이는 반면 이 지금 설정된 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회는 개개인의 충족이 돼서 더 이상 뭐 바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이런 사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또 그래서 이런 사회가 없을 것 같기도 하네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뭐 더 나아가면 그 매트릭스에서 나오는 빨간 약을 선택하느냐, 그쵸. 파란 그렇죠. 약을 선택하느냐 그거랑 좀 비슷한 문제 같은데. 네.
김치호 작가 것만 하다 끝나면 안 되니까 네.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아서 네. 두 번째 작가는요 임태훈 작가란 분이에요. 네. 임태훈 작가님. 네. 이분은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소설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이분은 약간 B급 감성 느낌으로 쓰기도 쓰시고 이야기가 엄청 다이나믹해요. 네. 그리고 아주 상상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분 작품을 읽으면 굉장히 그 아드레날린이 좀 뿜뿜하는 그런 느낌의 작품 많이 쓰시고요. 2007년도에 이터널 마일이라는 작품으로 제2회 디지털 작가상 우수상을 수상하셨던 분이고요. 네. 2017년도에 그 네이버 웹소설에서요. 네. 태릉 좀비촌이라는 작품을 쓰셔가지고 좀 유명해지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스타일리시하고 작품 자체가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그런 작품 많이 쓰십니다. 뭐 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그런 아이디어들은? 예를 들자면 이제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 단편 중에 하나가 금방의 히어로들이 너무 많사오니라는 작품이 있는데 네. 금방의 히어로가 너무 많사오니 만사오니. 네. 이 내용이 앱이 개발됐는데 사람들이 그 무슨 달의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초능력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히어로가 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네. 히어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히어로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대신해주고 그 세상 사람들을 구해주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적재적소에 필요한 히어로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히어로를 콜링하는 앱이 생기는 거예요. 와. 정말 독창적으로 상상을 하네. 그렇죠. 그럼- 배달의 민족 같은 그런 앱이 생긴 거예요. 네. 재밌겠다. 뭐 그런 내용인데. 네. 김주엽 작가의 글은 어떻게 보면은 현실과 맞닿아 있는데 네. 임태훈 작가의 글은 정말 그냥 애초부터 상상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세계관 자체를 그렇죠. 상상해 놓은. 맞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안에 현실적인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재밌는 거죠. 느낌이 네. 확연하게 다르겠네. 그렇죠. 두 작가의 네. 작품이. 이분 작품 중에서는요, 그 이분의 단편집 중에 종말 하나만 맡고 올게 네. 라는 단편집이 있는데, 네. 이거 표제작인 종말 하나만 맡고 올게, 이걸 소개해 드릴게요. 이 작품은 그 한 여성분이 네. 커뮤니티에다 글을 올리는 형식으로 돼 있어요. 네. 근데 커뮤니티 제목이 뭐냐면은 남편 좀 죽이고 올게요예요. 네. 그리고 여성분이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는 거예요. 네. 네. 남편 행동이 요새 너무 수상한 거예요. 네. 막 그 이상하게 자기랑 했던 행동들을 기억 못하고 이상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연차를 막 내가지고 회사도 안 가고 있는데 그걸 자기한테 말도 안 하고 잠자리도 거부하고 이런 외도 증상들이 막 의심 증상들이 생기니까 네. 이제 이 커뮤니티에 글 막 올리면서 남편이 외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 올리고 있는데 이 커뮤니티의 특징이 뭐냐면은 무슨 장비 하나를 대여를 해줘요. 네. 네. 커뮤니티에서 공짜로. 근데 이 장비가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기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받아가지고 남편을 추궁하기 시작해요. 네. 여행 같이 가가지고 뭐 왜 그랬어 추궁하고 막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서부터 조금의 약간의 그 스포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스포를 다 하진 않겠지만 이 남편이 평행 세계를 여행하는 그 시간 여행자인 거예요. 평행 우주를 막 여행하고 있어요. 네. 네. 왜 근데 평행 우주를 여행하게 되냐면요. 이 남편이 고고학자였는데 백두산에서 어떤 기기를 발견해요. 그 기기를 발견하고 이제 그걸 서울로 가져서 연구를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서울에 갑자기 비행 잡지들이 나타나가지고 네. 네. 서울을 멸망시켜 버린 거예요. 종말이 온 거죠. 네. 근데 이 남편이 이 기기를 백두산에서 발견한 기기를 끌어안고 죽었어요. 근데 그날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는데 네. 죽고 일어나 보니까 3개월 전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 3개월 전으로. 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세계에서 자기는 고고학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평행세계로 넘어온 거죠. 그 세계에선 자기가 뭐 요리사기도 하고 뭐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각각 다른 곳에서 다른 직업, 다른 외모로 막 살아가고 있는데 항상 같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예요. 같은 사람과 사랑을 빠지는 거죠. 네. 근데 그 어떤 세계로 가든 간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만 되면은 종말이 찾아오는 거예요. 네. 네. 자기가 세계가 멸망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다시 멸망해서 죽고 나면 다시 자기는 3개월 전으로 돌아오는 거죠. 계속 이런 타임 루프가 반복되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이 남편이 외도의 증상으로 보였던 것들이 모두 다 그 종말을 막기 위한 노력들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여태까지 4,000번의 종말을 맞이했다고 해요. 그때마다 이 여자분과 사랑에 빠졌고 네. 네. 근데 그러다 생각이 든 거야. 이거 내가 있는 곳으로 종말이 자꾸 찾아오는 게 아닐까? 그 세계마다 종말이 있는 게 아니라 종말이 오히려 나를 쫓아오는 것 같다. 라고 네.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자결을 하기도 해요. 오. 크리스마스 이브 오기 전에. 네. 그러면 이제 자기만 죽고 다른 사람은 안 죽을 테니까. 네. 하여튼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게 되는데 어쨌든 그 여성분이 남편을 의심하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도 종말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결국에는 다른 세계로 떠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뒤에 조금 내용이 좀 더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좀 신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기발하지 않나요? 내용 자체가. 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정말 톡톡 튀는 상상력이 네. 있는 작품이네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실 것 같나요? 여러분들이 멀티버스 여행자시고 네. 타임루프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이 가는 그 세계마다 종말 찾아봐요.
근데 그 수많은 세계 속에서 당신이 지켜야 될 네. 여인이 있다. 그러니까 여인이든 혹은 남성이든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나요, 혹시? 저는 같이 붙잡고 죽을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그 기기를. 아. 그럼 같이 살아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이 볼 때는 모르죠, 뭐. 네, 저도 모르죠. 네. 글쎄, 그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왜요? 슬퍼. 슬프자고 한 얘기는 아닌데 이런 게 어때요? 근데 만약에 죽는 게 그렇게 예견이 되어 있는 거면 그리고 결말을 바꿀 수 없을 거면 저는 오히려 그 3개월 동안 더 행복하게 살려고 할 것 같아요. 그 사람과? 네. 나도 이걸로 해야겠다. 뭐야? 좋습니다. 되게 조금 더 로맨틱하네. 마지막 작가 소개해드릴게요. 시간이 네. 없으니까. 네. 좀 더 얘기 나누고 싶지만. 마지막으로는 심너울 작가라는 분이에요. 네. 이분은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졸업하셨는데요. 1994년생이시고 MZ세대를 대표하는 작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좀 작품 자체가 좀 특이한데 굉장히 시니컬해요. 네. 작품이 굉장히 시니컬하고 굉장히 회의적인 그 느낌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디테일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현실에 있을 만한 용어, 일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녹여내시는 작품 안에 녹여내시는 분이고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우리가 오르지 못할 방주, Thanks God It's Friday, 꿈만 꾸는 게 더 나았어요.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터뷰를 찾아봤을 때는 굉장히 자기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더라고요. 뭐 어떤 느낌에서 그런 걸 느꼈나요? 자기 작품에 대한 사랑이 너무 애착이 너무 강하시고. 근데 누구나 네. 그 창작자는 그래야 돼 사실. 근데 이분은 이걸 표현을 정말 대놓고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진짜요? 이거 너무 잘 쓴 작품이다. 약간 이런 느낌. 자기 작품을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굉장히 독특한 MZ다. 독특한 문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분 작품은요, 꿈만 꾸는 게 더 나았어요라는 작품이에요. 네. 역시 단편집인데 이 작품 안에서는요, 또 여성분이 등장하는데요. 이분이 심리학과를 나온 사람인데 꿈은 우주비행사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백수예요. 네, 그래서 취준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대학 시절에 심리학과 돈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었어요. 네. 이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으면은 융합 아트, 바이오, 메디컬, AI, 소프트웨어, 컨버전스, 엔지니어링 학과를 복수 전공할 수 있는 그런 과가 있대. 이런 디테일이 강하신 분이에요. 네. 이런 그 복수 전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갔는데 문과니까 적응을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같은 과 선배를 발견해요. 네. 선배 이름이 위랑이라는 분이에요. 네. 근데 이 선배한테 그래서 프로그램 좀 알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위랑이라는 사람은 그 동공이 좀 크신 분이고 머리는 조금 작은 분이에요. 근데 호감형 미남이어가지고 계속 접근해가지고 자기 프로그램 좀 알려달라 이렇게 한 거죠. 네. 네. 어쨌든 근데 이분이 생각보다 어렵게 알려줘가지고 그 학점을 망쳤어요. 그리고 연락을 계속 꾸준히 하다가 어느 순간 끊겼어요. 네. 근데 대학 이후에 못 만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네. 백수로 지내고 있는데 너 나랑 같이 일하지 않을래? 네. 전화가 온 거죠. 위랑한테서. 그래가지고 청담동에 굉장히 맛있는 스시집에 데려가가지고 스시를 먹이면서 나랑 같이 일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백수인 여주인공 입장에서 그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자기가 할 일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왜냐면은 이 회사가 블록체인을 가지고 화성과 지구의 금융을 동기화시키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 회사였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안에서 나오지만 화성과 지구의 금융을 동기화시킬 필요가 없는데 이런 기술이 왜 있는지 막 궁금해해요. 이 여주인공이. 근데 그러거나 저러거나 나한테 월급 잘 주면 됐지라는 생각에서 취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자기한테는 홍보 자료를 막 보내고 보도 자료를 쓰는 일을 막 시켜요. 그리고 이 위랑이라는 분은 굉장한 어떤 사업 수완을 가지고 스타트업을 시작해서 엄청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네. 그 수주를 많이 따오기도 하고요, 과제를. 근데 이상하게 이 회사에 같이 일하는 개발자들이 있고 위랑 선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상한 밥을 먹어요. 일반적인 밥을 먹지 않는 거예요. 네. 플라스틱 맛이 나는 이상한 액체 같은 거만 먹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식비를 자기한테 다 몰아줘요. 회사에서 5명 일하는데 5명 식비를 자기한테 몰아줘요. 네. 그래서 자기가 5명 분의 밥을 먹어야 되는 이게 고역이라면 고역이었던 거죠. 네. 하여튼 사업은 승승장구를 해나가서 잘하고 있다가 어느 날 위랑 선배가 보도자료 하나를 내 얘기를 하고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네. 개발자들과 함께 사무실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이 여성 주인공은 뭐 다들 어디 갔나 해가지고 보도자료를 딱 올립니다. 근데 갑자기 그 순간에 건물에 우주선 하나가 팍 들이닥쳐요. 그러면서 건물 벽을 부시면서 들이닥쳐가지고 네. 이상한 외계인을 조우하게 되는 거죠. 네, 그 이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재밌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꿈만 꾸는 게 더 나았어요. 네. 그래서 이런 취준생의 이야기를 이제 SF랑 같이 이제 엮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취업 사기 비슷하게 당하는 이런 이야기를 네,
하셨던 건데 굉장히 재밌게 보셨고 시니컬한 어떤 느낌도 나면서도 디테일에 강한 이런 작품을 쓰시는 게 신노을 작가의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소개해준 세 분의 그런 느낌이 다 다르네. 그렇죠. 그래서 더 그러니까요. 흥미롭네. 맞아요. 네. 그 밖에도 요즘 유명하신, 요즘 잘 나가시는 신세대 SF 작가분들 중에는 뭐 박해울 작가라고 해서요. 네. 기파라는 이런 장편집을 쓰셨어요. 네. 이거는 우주선이 난파됐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을 막 치료하는 기파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근데 정체가 궁금해지는 그런 소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천선란 작가라는 분의 천개의 파랑이라는 작품도 있고요. 네. 또 곽재식 작가라는 분도 있으세요. 어. 이분은 뭐 SF만 쓰시는 분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이상한 용손 이야기, 토끼의 아리아 이런 작품들이 유명하고요. 음. 또 엔솔로지로는 그 당신의 간을 배달하기 위하여라는 작품인 그 엔솔로지 묶음집이 있는데 네. 요것들은 그 전래동화랑 SF를 섞어서 네. 재밌겠다. 예, 뭐 흥부와 놀부 이야기도 나오고요. 네. 별주부전 이야기도 나오는데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빠르게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빠르게 소개해드렸는데 네. 우리는 왜 SF 문학 작품을 읽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SF라는 게 워낙에 미래지향적이고 네. 과학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SF를 많이 읽으시다 보면은 어떤 현실 대처 능력을 좀 더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정관념과 현실의 장벽을 넘어서 창의적인 이야기로 자신을 노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현실에 대해서 대처 능력을 기르고 또 현실을 확장시켜줄 수 있는 그런 네. 계기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독자들이 SF 문학을 읽으면서 심각한 사회, 경제, 정치 이슈들을 심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내 세상을 좀 더 한 번 더 반추해 볼 수 있는 그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우리나라 SF 문학 장르에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이 정도가 되겠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일단 저는 계속 들으면서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현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확장되고 길러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다 떠나서 그냥 1차원적으로 재밌겠다. 그래서 뭔가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 읽을 수 있겠다. 근데 한국형 SF는 그래도 현실과 맞닿아 있다고 하니 더 흥미있게 읽을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소개해주신 작가님들의 책을 다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내가 재밌는 콘텐츠를 찾을 때 또는 재밌는 책을 찾을 때 SF를 왜 빼고 생각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는 늘 재밌는 그리고 머리를 좀 환기시킬 수 있는 콘텐츠로 이 SF 소설을 찾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작가분들의 상상력에 약간 경외심이 들 정도로 네. 어떻게 저렇게 방대한 세계를 창작해내고 거기에서 설득력을 찾아가면서 주제를 전달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 진짜 있는 현실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일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런 소재를 개발하고 상상해낸 것만으로도 정말 재밌고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요새 SF 소설이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저자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SF라는 장르에서 좀 낯설게 느껴져서 그렇지 그들이 하고자 하는 주제나 방향성은 되게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독자들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새 제가 소설을 읽다 보면 저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너무 비현실적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소설을 읽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현실을 다룬 소설인데 내 상황이랑 맞지 않으면 그거를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이 저자는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냥 몰입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난단 말이죠. 네. 근데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요새 미디어 환경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내가 너무 자기 확신이나 편향이 너무 강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저 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많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소설들보다 SF라는 하나의 장르는 애초에 그냥 상상력에 가미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자들이 하고자 하는 현실의 진짜 문제를 더 몰입해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역시 지금의 인기에 좀 하나의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흥미롭게 들었고 오늘 소개해 주신 작품들 특히나 세 작가의 작품들이 다 각기 다르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쯤 꼭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유례없는 한국 SF 장르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네, 많은 독자분들께서 찾아주시고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뭔가 이런
SF 장르가 좀 세계로 확장되고 좀 유명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많은 작가분들이 또 더 재미있는 창작 활동을 많이 하시고 더 좋은 작품 우리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청취자분들께서도 오늘 얘기가 나온 작품들을 보셨다면 관련해서 어땠는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네. 이것뿐만 아니라 또 추천해 주실 만한 SF 콘텐츠들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에피소드까지 총 4개의 도서편을 다뤄봤는데 유랑님 혹시 기획자로서 만족하십니까? 만족스럽습니다. 별로 안 만족하시거든요. 정해진 나무라는 것 같은데 이거는 네, 만족 못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저희 에피소드는 끝났기 때문에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번 도서편이 어땠는지도 말씀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특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